자, 우리 통합 구현. 자, 왜 라고 써있죠? 이유가 프로그램이 작은 모듈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 작은 헬로는 우리가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다 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통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해결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게 저희의 통합 구현인 거죠. 자, 통합 구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송수신 방식, 송수신 모듈 구현 방법 등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구축하고자 하는 환경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합한 통합 구현 방법을 찾아 이제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부터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려면 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뭐인 거예요? 통합 구현을 위한 연계 시스템이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연계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은 중요한 작업이니까 뭐 그걸 통해서 뭐 인터뷰라던가 브레인스토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분석해서 해야 한다 라는 것들 이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연계 메커니즘 구성하기라는 것도 두 통신 개체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통신 방식이 맞아야지만 통신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 당연히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합 구현이 뭔지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구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송수신 모듈과 중계 모듈 간의 연계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송수신 방식 및 모듈 구현 방식에 따라 이제 다양하니까 구축 환경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면 당연히 통합 구현 딱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통합 구현에는 이제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송신 시스템과 모듈, 두 번째, 수신 시스템과 모듈, 세 번째, 중계 시스템, 네 번째, 연계 데이터, 다섯 번째, 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자, 우리 네트워크 뭐죠? 네트워크? 통신망이죠, 통신망. 자, 그래서 뭐랑 뭐를 연결을 해준다?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중계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통신망이다. 자, 그럼 연계 데이터는 뭐냐? 뭐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간에 이제 송신되고 수신되는 데이터를 이제 연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되는 그 데이터들, 연계 데이터. 자, 중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내부, 외부 시스템 간에 아니면은 또는 내부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사용되는 아키텍처입니다. 중간에서 일하는 애죠. 자, 그러면은 송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자, 나눠서 보겠습니다. 송신 시스템, 얘는
데이터를 생성 및 변환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송신 모듈과 모니터링 기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송신 모듈은 뭐냐? 자, 송신 모듈은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 전송 데이터의 변환 등을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송신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송신 시스템 뭔지, 송신 모듈 뭔지 개념 탁 알아주시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수신 시스템. 얘는 수신받은 데이터를 정제 및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수신 모듈과 모니터링 기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수신 모듈이란 뭔데? 자, 수신 모듈은 수신 데이터를 정제하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즉 DB, 테이블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죠. 자,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XML입니다. XML. 자, XML은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입니다. 얘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 얘가 나오게 되면 얘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어떤 것으로 이제 설명이 나왔냐면 다목적 마크업 언어이다. 웹 브라우저 간 HTML 문법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 얘도 써드릴까요? 웹 브라우저 간 HTML 문법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와 SGML의 복잡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문서에 태그를 정의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가 정의한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위 태그는 여러 개의 하위 태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HTML은 우리가 뭔지 저번 시간에 여기 네이버 한번 봤었잖아요. 예. 소스들이 안 보이네. HTML 여기 바디들 요것들 얘네들이 지금 HTML 문장이죠. 자, 이거 말고 이제 XGML. 자, 걔는 뭐냐면은 걔도 동일하게 마크업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메타 언어입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된 게 XML인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XML이 뭔지 얘의 뜻을 보고 딱 얘를 쓰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 알아두셔야 하고, 자, 중요한 게 또 있죠. SOAP. 자,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이라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은 프로토콜이 뭐예요?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프로토콜. 그쵸, 규칙이죠, 규칙. 어떤 규칙이죠? 그쵸. 자, 프로토콜이라는 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은 이제 컴퓨터나 통신 장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규칙 체계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있음으로 인해 뭐 수많은 장비들이 뭐 메시지도 해석을 하고 처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프로토콜은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얘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얘도 결국 규칙인 거예요. 어떤 규칙이냐?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HTTP 뭐 아니면은 이제는 HTTP라고 안 쓰고 HTTPS 쓰죠. 거의 뭐 아니면은 SMTP 등을 이용하여 XML을 교환하기 위한 통신 규약입니다.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뭔데?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형식과 처리 방법을 지정합니다. 자, 그 두 번째, 기본적으로 HTTP 기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프록시와 방화벽에 영향 없이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조금 무거워져가지고 RESTfu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RESTful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수업 페이지에 남겨놓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RESTful이란 걔도 이제 동일하게 두 컴퓨터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을 할 때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 SOA 꼭 외워두셔야 하고, 자, 얘는 큰 특징이 뭐다? 요 XML 기반의 메시지들을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이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걔가 뭔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얘랑 이제 세트로 같이 나오는 애들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자, WSDL. 자, 얘는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이나 프로토콜 등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자,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 이게 큰 특징이고 얘 이름이 그렇습니다.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
자, 얘도 역시 XML로 작성이 되고요. 우리가 다음에 배울 UDDI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 얘가 왜 수압이랑 같이 나오느냐? 얘와 XML 스키마와 결합하여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이나 프로토콜들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로 수압, XML 스키마와 결합하여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하면 바로 WSDL.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자, 그리고 얘랑 이제 같이 나오는 친구, 아까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UDDI입니다. 자, 얘는 WSDL을 등록하고 검색하기 위한 저장소입니다. 등록, 검색 요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UDDI,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 기술한 파일, WSDL, XML 기반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SOAP, SOAP. 자, 웹 서비스가 뭐예요? 네트워크에 분산된 정보를 서비스 형태로 개방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웹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게 SOAP, WSDL, UDDI. 요 세 가지인 거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연계 요구사항 분석해서 통합구현이라 송수신 모듈과 중계 모듈 간의 연계를 구현한 것이다.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구축 환경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한다. 그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 송수신 시스템, 모듈, 중계 시스템, 연계 데이터, 네트워크 5가지가 있으며 연계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은 뭐 우선 하드웨어. 자, 걔를 안 써드렸군요. 아까 전에. 여기 위에다가 잠깐 적겠습니다. XML 나가기 전에. 자, 연계 요구사항 분석 하는 건 첫 번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성, 네트워크 현황을 우선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테이블 정의서, 코드 정의서 등의 문서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하죠. 그 다음 체크리스트 만들고 인터뷰 또는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 요구사항 분석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 순서. 자, 보셨을까요? 자, 그래서 얘 보게 되면 자, 이제 연계 데이터 식별 표준화 여기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라는 건 뭐예요? 연계 데이터를 식별을 하고 식별된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를 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연계 정의서를 작성을 해라. 그때 이제 연계라는 건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만 드리면 뭐 연계 범위 항목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계 코드를 변환하고 매핑을 하고, 그 다음 연계 데이터 식별자와 변경 부분을 추가를 하고, 연계 데이터 표현 방법을 정의한 뒤에 연계 정의서,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계 대상 및 범위, 연계 대상 범위 및 항목과 코드 변환 및 매핑 방식을 정의한 후에 연계 데이터를 구성을 하면 되는데, 연계 데이터 형식은 뭘로 나뉘게 되느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구분이 되며,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다시 태그나 콤마, 콜론, 세미콜론 등의 구분자에 의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송신체계와 수신체계로 구성된 연계 방식, 어떻게 통신을 할지. 자, 그 방식에는 첫 번째, 직접 연계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간접 연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건 뭐 연계 데이터 생성, 코드 매핑 및 변환, 인터페이스 테이블 및 파일 생성, 로그 기록, 연계 서버 또는 송수신 어댑터 전송, 운영, DB의 연계 데이터 반영이 되며, 연계 메커니즘의 인터페이스 및 파일 생성에서 이제 그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은 연계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나 파일 형식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즉, 연계 솔루션의 지원 기능에 따라 형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와 뭐 운전면허번호, 개인정보와 같이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송신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시 뭘 해야 할까요?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다 중요한 애들이죠. 이럴 때는 송신 시스템에서 파일 생성 시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수신 시스템에서는 암호화된 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암호화의 반대말, 푸는 거. 그쵸? 복호화 된 데이터를 아니죠. 네, 그쵸. 암호화된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 시 복호화한다. 그래서 암호화, 복호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봤을 때, 자,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류 발생 시점은 송신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생성하거나 아니면 추출하거나 뭐 코드 매핑, 데이터 변환, 뭐 파일 등록할 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수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아 로드할 때, 아니면은 얘도 역시 코드 매핑하거나 데이터 변환할 때, 운영 DB에 반영할 때 오류가 발생될 수 있고, 연계 서버에서는 연계 데이터 로드 및 전송 형식으로 변환 시, 뭐 연계 데이터 송수신 시,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로드 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만약 그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뭐 연계 데이터,
뭐 연계 프로그램, 연계 서버 이런 것들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거기서. 그리고 그거까지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연계 메커니즘별, 구간별, 장애 및 오류 발생 시점. 자, 송신 시스템은 첫 번째, 데이터 생성 및 추출 시. 두 번째,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시. 세 번째,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등록 시. 수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냐? 연계 데이터 로드 시, 그리고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시, 마지막 운영 DB 반영 시. 자, 연계 서버는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해드릴까요? 자, 연계 서버, 연계 데이터 로드 및 전송 형식으로 변환 시,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및 로드 시, 연계 데이터 송수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신 시스템, 그 다음 중계 시스템, 수신 시스템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아까 전에 데이터를 생성, 변환해서 전송을 하고 그러면은 중계 시스템 거쳐서 이제 수신 시스템, 수신받은 데이터를 정제, 변환한다. 그 순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연계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직접 연계하는 방식과 간접 연계하는 방식이 나눠지게 되죠.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할 게 또 있네요. 자, 연계 데이터 보안 적용입니다. 자, 연계 데이터 보안이란 송신 시스템에서 수신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연계 데이터는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암호화, 복호화 얘기를 했었죠. 전송 구간에서의 암호화, 복호화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화로 해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전송 구간 보안이라고 하는 건 전송되는 데이터나 패킷을 쉽게 가로챌 수 없도록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데이터나 패킷을
가로채가더라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데이터나 패킷을 암호화하는 연계 데이터 보안 방식이 이제 전송 구간 보안입니다. 자, 그리고 연계 모듈의 구현 환경 이라는 건 뭐죠? 연계 메커니즘에 따라 구현된 연계 시스템 환경과 모듈 구현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연계 메커니즘은 아까 전에 데이터, 생성, 전송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송신 체계와 데이터, 수신, DB 반영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수신 체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연계 방식이 첫 번째 직접 연계 방식이 있고, 그리고 간접 연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직접 연계 방식은 중간 매개체 없이 송수신 시스템이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고요. 간접 연계 방식은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 중간 매개체를 두어 연계하는 방식을 우리가 간접 연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가 좋냐 얘가 좋냐 딱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자, 직접 연계 방식은 연계 및 통합 구현하는 게 단순하고 용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연계 처리하는 성능이 뛰어나고, 제일 큰 장점은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기간이 짧죠. 다만 이제 송수신 시스템 간의 결합도가 높아요. 시스템 변경 시에 오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인 거죠. 자, 우리 결합도 뭔지 기억나시나요? 결합도와 응집도. 자, 우선 모듈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두 가지 지표인 건데,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사이에 상호 의존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얘도 써드릴게요.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간의 상호 의존 정도,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기능적인 집중 정도. 자, 좋은 모듈화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용도에 맞게 잘 구분이 된 애들끼리 모듈들로 이제 세분화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 모듈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만을 수행을 하고 명확한 결과값을 내놓아야 하고, 또 다른 모듈들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즉, 이상적인 모듈화라는 건 뭐예요?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죠. 이럴수록 이상적인 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합도가 극단적으로 완전 낮고 응집도가 극단적으로 높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낮고 높은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자, 그 결합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료 결합도, 그리고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자, 얘가 결합도가 가장 약하고 얘가 결합도가 가장 센 친구입니다. 결합도가 강한 거. 결합도는 어떨수록 좋죠? 약할수록 좋으니까 얘가 제일 좋은 거고 얘가 제일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료 결합도는 뭐죠?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얘도 작성해 드릴까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결합도이고요. 스탬프 결합도라는 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건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의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 신호를 통신하거나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결합도를 이제 제어 결합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기가 어려우신가요? 자, 외부 결합도 같은 건 어떤 모듈에서 선언한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를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의 결합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통 결합도라고 얘기도 하고 공유 결합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뭘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 영역, 즉 전역 변수죠. 여러 모듈이 사용할 때의 결합도. 자, 내용 결합도라고 하는 건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의 결합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외우시면 돼요? 앞에 있는 글자 따가지고 와서 자스 제외 공내, 자스 제외 공내, 자스 제외 공내. 자, 그래서 만약 필기 시험에서는 그런 게 진짜 많이 났어요.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면 독립성이 향상된다. 맞는 말이죠. 결합도는 낮을수록 응집도는 높을수록 독립성이 향상이 되니까. 그리고 뭐 응집도가 가장 낮은 것은 우연적 응집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응집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기능적인 집중 정도, 즉 서로 관련 있는 요소들의 서로 관련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그 모듈이 독립적인 기능으로 구성됐는지의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응집도가 강하다라는 거는 독립적이다라는 거니까 강할수록
좋은 거죠. 가장 응집도가 높은 애부터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높고 교환적 응집도. 자, 자스대공 내 기순교 절신호는 여기 하나 빠졌죠. 죄송해요. 순차적 응집도. 기순교 절신호는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 자,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행될 경우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는 모듈 내에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의 응집도를 순차적 응집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환적 응집도라는 건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들이 모였을 경우의 응집도. 그리고 절차적 응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모듈에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갖고 있는 애가 있을 때 모듈 안에 그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응집도를 절차적 응집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적 응집도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작성할 경우. 자, 논리적 응집도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로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우연적 응집도라는 건 모듈 내부의 각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로만 구성된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우리 이거는 순서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스 제외 공내 기순교 절시 노누. 자스 제외 공내 기순교 절시 노누. 근데 이렇게 외우시고 나중에 뭐가 강하고 뭐가 약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어쨌든 얘가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희는 연계 방식 중에서 직접 연계 방식, 간접 연계 방식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직접 연계 방식은 중간 매개체 없이 송수신 시스템이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다. 간접 연계 방식은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 중간 매개체를 두어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직접 연계 방식은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개발 기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송수신 시스템 간의 결합도가 높아서
시스템을 변경할 시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간접 연계 방식은 이제 중간 매개체를 둬서 연계를 하는 방식인 건데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과도 연계, 통합이 가능하니까 송수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돼도 오류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뭐 연계 메커니즘과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오히려 중간에 매개체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성능이 좀 나빠질 수가 있으며 이제 개발 기간이 이제 직접 연계 방식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길죠. 얘가 이제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연계 모듈 구현 환경인 건데 연계 모듈 구현 환경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계 메커니즘에 따라 구현된 연계 시스템 환경 및 모듈 구현 환경을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제 EAI, ESB 요런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구분이 되는 게 간접 연계 방식의 EAI 그리고 ESB 요 두 개 굉장히 중요하고 EAI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EAI라고 하는 건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간 정보 전달, 연계, 통합 등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렇다 보니 비즈니스 간 통합 및 연계성을 증대시켜 효율성 및 각 시스템 간 확정성을 높여주죠. 그냥 외울 때 기업에서 운용되는 이제 다른 기종들 간의 연계 시스템이다, 연계 솔루션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ESB가 자꾸 안 이어지신대요. 자, 그러면은 EBS에서 BS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EBS, ESB 그렇다고 EBS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EAI, ESB 요 두 가지. 자, ESB는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WSDL과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한 시스템 연계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제 기업에서 운영되는 이제 다른 기종들, 이 기종 간의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써볼까요? 애플리케이션 간 연계, 데이터 변환, 웹 서비스 지원 등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자, EAI하고는 비슷하긴 해요. EAI와 유사하지만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통합을 지향한다. 이해되실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ESB 방식은 미들웨어 버스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계다 라고 한다면, EAI 방식은 미들웨어 허브를 이용을 해서 기업 내에 앱이 통합 연계 되도록, 기업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EAI인 거고, 서비스 중심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솔루션이다 라고 하면, 기술이다 이러면은 ESB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ESB랑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느슨한 결합이라는 겁니다. 자,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서비스를 변경을 해도 연결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를 우리가 느슨한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EAI라고 하는 건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간 정보 전달, 연계, 통합,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간의 통합 및 연계성을 증대시켜 효율성 및 각 시스템 간의 확장성을 높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4가지가 더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자, 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 애플리케이션 통합 방식. 애플리케이션을 1대1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점에 하나씩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1대1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입니다. 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은 허브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 자, 아까 전에 포인트 투 포인트는 변경하고 재사용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확장하고 뭐 유지 보수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 허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얘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입니다. 가운데에 허브가 있고 스포크들 이렇게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 허브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얘네들한테도 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포인트 투 포인트하고는 약간 그림이 다른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우리가 ESB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메시지 버스입니다. 자, 얘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를 두어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확장성이 뛰어나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얘가 포인트 투 포인트, 얘가 허브 앤 스포크, 이렇게 가운데 버스 있고 여기 서비스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메시지 버스 방식이고요. 자, 네 번째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 우리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막 이러면 전기랑 뭐 기름 쓰는 거랑 섞어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처럼 어떤 방식과 어떤 방식이 섞인 거냐? 허브 앤 스포크 방식과 메시지 버스 방식의 혼합입니다. 각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룹과 그룹 간 메시지 버스를 사용을 합니다. 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둘 중 한 가지로 EAI 구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얘를 사용을 하면 좋은 이유는 데이터 병목 형상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은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그리고 그 그룹과 그룹을 이을 때는 요 위에 메시지 버스 방식.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 4개 그림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번에 그림이 나오고 뭔가 어떤 방식인가 적으라고 나왔었어요. 그때 나왔었던 거는 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요 2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EAI, ESB, 직접 연계, 간접 연계에 대해서 나와봤고요. 우리 웹 서비스도 나갔고 XML도 나갔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기출에 나왔었던 단어들 한 2개만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위에요. 여기 말씀이실까요? EAI 방식은 미들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업 내에 통합 연계된다. 대신 얘는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한다. ESB 방식은 이제 버스, 미들웨어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인 거다. 그러니까 각 시스템이 버스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죠. 이 키워드는 웹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ESB, 기업 내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연계는 EAI 방식. 간접 연계 방식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고, 네. 다 쓰셨을까요? 자, 그래서 단어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XML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나왔다라고 했었죠. HTML 문법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와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마크업 언어다. 자, 이거 말고도 2가지가 더 시험에 나왔었던 적이 있어서 그 단어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제이슨입니다. 자,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 비동기 브라우저 서버 통신을 위해 속성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표준 포맷입니다. 얘는 2020년 1회 실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설명 짜라라락 있고 이게 뭔지 써라. 자, 그리고 하나 또 나왔었던 게 있는데 아작스입니다. 자, 아작스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단어는 REST입니다. 자, REST라고 하는 거는 URL을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HTTP 메서드를 통해 해당 자원을 조작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 단어들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XML, JSON, AJAX, REST, 웹 서비스, SOAP, SOAP, 그리고 WSDL, UDDI, ESB, EAI, 그리고 EAI 안에 있는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방식은 외워두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저희 통합 구현 내용입니다.